공자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건 전혀 역사적으로 맥락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한족이라고 하지만 그 화족의 계보는 고대 황하 문명에서부터 지금의 중국인들에게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계보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전자적으로 단일 민족일 가능성은 물론 없죠.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사학과에서 중국 고대사, 중세사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신화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마치 유대인들의 창세기와 비슷한 천지창조의 신화에서부터 중국 신화는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과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반고의 신화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태초에 어둠과 혼돈의 시대였는데 반고라는 하나의 거인이자 자연신 같은 자가 잠에서 깨어나고 꿈틀대며 일어나 기지개를 높게 펴올리면서 반고가 일어나면서 그가 떠받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가 지탱하고 있는 낮은 곳에서는 땅과 대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눈을 번쩍 뜨자 그의 두 눈이 태양과 달이 되어 빛이 되었다. 네, 이런 것은 일종의 전형적인 천지창조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일종의 고대 중국인이 생각했던 자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신화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날 중국인들의 시조, 민족의 시조이자 중국인들의 역사와 문화의 시조로 해당되는 인물은 누루 황제, 누루 황자를 쓰는 황제라고 하는 존재에서 됐다는 거죠. 왜 누루 황제라고 했을까요? 진시 황제의 황제가 아니라 누루 황자를 쓰는 황제죠. 이 황제에서 중국의 문화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쉽게 연상하듯 바로 황하유역, 중국 문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황하는 청해성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이 물이 감숙, 섬서, 내몽고 지방을 침식하며 흐르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황토 고원지대의 황토를 침식하면서 누런 강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황하가 매년 1년에 평균 16억 톤의 진흙을 저 황하의 하류 지역, 황하가 바다와 만나는 지역을 뭐라고 그러죠? 이 지역을 고대인들은 바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레만 지역까지 황하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이 황하가 바로 그들의 문명의 터전이고 문명의 젖줄이고 온 지천에 황토고원이 펼쳐져 있는 그 땅, 그래서 그들은 황하를 그들의 어머니의 강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바로 그들의 민족이 기원했다. 바로 그 태초의 문명의 영웅이고 그 초기 왕을 황제라고 불렀던 것이죠. 또 하나는 마치 그리스의 신화처럼 인간에게 문명을 전수해준 문명의 영웅들이 또 있어요. 그것이 삼왕이라는 존재인데요. 바로 삼왕은 복희 여호와 신농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담과 이브, 남성과 여성, 부부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매로 표현되는 두 존재, 복희와 여호와죠. 그리고 나중에는 태양과 달 이렇게 상징되는 복희 여호와가 음양의 조화이고 생명의 탄생이고 중국의 인간의 시조에 해당되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존재는 바로 신농시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글자 그대로 농사의 신 혹은 신농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치 그리스 신화의 데메테르처럼 인간에게 농경과 농경의 문화를 전수해주고 그리고 신농시가 의약과 약을 어떤 것이 먹으면 위험하고 어떤 것이 인간에게 유익한지 그 약을 또 전수해줬다라고 하는 문명의 영웅이 되겠죠. 기타 그 외에도 바로 누루 황제를 비롯해서 전욱, 제곡, 요임금, 순임금으로 이어지는 5명의 군주가 전설상에 있다. 이것이 이제 오제라는 존재죠. 이걸 우리가 모두 합해서 삼왕오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삼왕오제의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성왕들이 오늘날 중국인들의 문명의 시조로 알고 있고 사마천이 사기의 첫 번째 챕터의 오제봉기에서부터 바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존의 역사처럼 썼습니다. 그러나 다분히 신화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앞서 말했던 중국 화북 지역의 문명의 젖줄이라는 황하, 바로 청해성에서 발원하기 시작해서 무려 6,000km가 넘게 흘러서 바레만까지 나가게 되는데 오늘날 이 황하는 인류의 6대 하천에 들어가는 가장 거대한 대하천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남방 지역의 장강이라고 하는 흔히 양쯔강이라고 불렀던 또 하나의 하천,
이것도 6대 하천에 들어가는 5대 6대에 들어가는 대하천이 되는 것이죠. 흔히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의 인더스 문명, 이와 더불어 황하 유역의 고대 중국의 문화를 황하 문명이라고 하게 되는데, 공통점이 큰 하천, 풍부한 수원에 기반한 큰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흔히 리버밸리, 흔히 대하천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크고 위대한 초기 문명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러한 풍부한 수원이 꼭 필요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수원들은 대개가 큰 하천이나 큰 호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황하 유역의 문명이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의 한 축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됐는데, 바로 고대 상나라 후기의 유적, 은어 유적이 황하 유역의 지류, 헌하라고 하는 헌강, 헌하라고 하는 그 강유역, 황하의 지류인데요. 바로 이 부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훗날 이것을 황하 문명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이 황하는 하나는 중국에게 위대한 문명을 전수해주고 그런 도움을 주는 강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주기적인 범람을 해서 어마어마한 홍수를 주고 큰 재앙을 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 고대 왕조는 이 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하는가, 흔히 이런 것을 치수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의 문명의 또 시조에 해당되는 하왕조의 시조라고 하는 우임금, 이 우임금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무엇인가? 바로 황하를 치수하고 장강을 다스리면서 이 강과 하천이 중국 문명에 도움이 되도록 바로 천하를 구조를 획분하고 치수를 했다. 정말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전설상의 우임금의 중요한 공헌은 바로 치수가 되는데, 실존의 인물 여부를 떠나서 실제 고대 국가에서는 이 치수, 물길의 관리, 그리고 관계수로의 활용,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유명한 칼 비트포겔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관계수리, 고대 국가의 군주와 국가의 통치의 관건은 바로 이 물길을 관리하고 관계수로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보편적인 고대 문화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황하는 바로 중국의 문명과 함께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마도 인류 역사의 에프로유라시아 대륙이나 혹은 신대륙을 불문하고 많은 문명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 민족의 계보가 계승이 됐는지 또는 섞이거나 또는 완전히 변했는지를 밝힌다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혹은 지형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 큰 민족의 교차가 물론 있었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우에는 황하 유역에 발원했던 고대인들의 그 화하족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한족이라고 하지만 그 화하족의 계보는 고대 황하 문명에서부터 지금의 중국인들에게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계보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전자적으로 단일 민족일 가능성은 물론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특히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중국의 황하 유역이나 심지어는 중국 전체를 정복했었던 이민족 왕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다양한 민족들이 섞이고 통혼하고, 또 중국의 남방 지역엔 또 많은 소수민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의 한족, 동일한 하나의 화족만 있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겠죠. 다만 중국의 문화의 특징은 이 황하 유역에서 비롯된 이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 민족들이 남쪽으로 확산이 되고, 또 북방의 이 민족들이 섞이고 바로 호의 문화와 한의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중국이 만들어지면서도 이것이 결국 또 하나의 중국의 문명이자 중국의 문화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중국의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변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결국은 또 하나의 지금의 중국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코어의 정수에는 고대 황하에서부터 비롯됐던 그 민족 계보는 여전히 그 핵심에 유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원전 11세기경에 대략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황하 유역과 중원 지역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주나라가 근거한 지역은 바로 오늘날 섬서성 주변에 있는 관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나라, 바로 왕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 여기를 경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주나라 왕이 직접 통치하고, 기타 주변은 주나라의 동성제후들을 분봉하거나
조금 외곽에 있는 지역은 이성 제후들을 분봉하게 되면서 적어도 주왕이 땅을 책명을 주어서 분봉해서 그 제후로 인정되어 있는 땅, 이 지역을 포괄하여 우리는 중원이라고도 하고, 또 기원전 11세기경에 청동 금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오늘날의 중국과는 조금 성격은 달라도 바로 주왕으로부터 분봉받은 화족과 동성 이성 제후들이 있는 이 땅, 중원에 있는 그 영토를 가리켜 중국이라고 한 거죠. 공간적 개념으로는 중국이나 중원이고, 문화적 개념으로는 중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과 중원 지방 외곽에는 주왕이 직접 공인하지 않은 바로 읍제 국가나 민족 국가들이 막 산재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주나라에서는 외부에 있는 이민족과 오랑캐들의 땅이라고 불렀는데, 편의상 이거를 동서남북으로 편의상 부를 때 동쪽에 있는 이민족은 동이, 남쪽의 이민족은 남만, 서쪽의 이민족은 서용, 북쪽에 있는 이민족은 북적 이라고 해서 중화와 외부에는 오랑캐들의 이민족들의 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공간을 구분했는데, 이것이 중화사상이나 화의관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관중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이민족의 땅은 대략 어느 바운더리가 될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날 바로 산동과 강소성에 있는 그 지역, 바로 회화유역이 있는 이 지역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때는 동이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제 노나라나 제나라나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읍제들이 있는 그 지역을 동이의 땅이라고 불렀던 거죠.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에 걸쳐서 춘추에서 전국시대 초기까지 불렀던 동이는 바로 중국의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중국의 영토가 하나의 제국과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유방이 한나라 제국을 수립하면서 또 한 번 제국을 수립하게 되었죠. 이제 하나의 제국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그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동쪽의 오랑캐들, 동쪽의 이민족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한반도나 요동지방이거나, 그리고 나중에 일본까지 포함하는 이 지역이 동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삼국지, 그것도 무려 기원 후 3세기 무렵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것, 즉 삼국지 안에서도 조조의 위나라의 열전편 중에서도 동의전, 동쪽 이민족과 오랑캐들이 있는 땅, 이 동의전이라고 하는 것을 진수가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 동의는 한반도나 일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대에 따라서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원전 11세기경에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써지는 기원 후 3세기니까 1300여 년의 기간을 통해서 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위치나 그 구성이나 그 지형이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나라의 재야사학자나 조금 우리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일부 학자들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우리 한반도가 나오니까 그 3세기의 개념의 동의를 거꾸로 소급해서 마치 1000년 전이나 혹은 춘추전국 시대로 소급해서 동의가 바로 원래 우리 한반도를 가리켰던 그 동의랑 일치시켜서, 그래서 마치 그분들은 공자도 원래 동의, 공자는 노나라 출신이니까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지역은 원래 동의의 땅이었어요. 그 시대에서는 당연히 그때는 그 지역에 동의의 계통들이 있었던 땅이죠. 그거를 거꾸로 몰 역사적으로 전혀 시대가 다른데도 그걸 적용해서 공자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건 전혀 역사적으로 맥락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학자로서는 그건 근거가 매우 박약하고 시대적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왜 공자를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좀 자부심이 있는 걸까요? 공자는 위대한 성현이지만 우리나라 계통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역사의 표현이나 개념을 전혀 시대적 맥락과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서 생긴 완전히 오해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전해지는 신화와 전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하위역을 장악했던 지금의 중국 민족의 기원이라는 누르 왕자의 황제, 그 황제가 천하를 제패하는, 천하를 정복하는 초기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많은 외래적인 군주나 사실은 신적 존재들하고 충돌하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때 황하위역을 대표하는 황제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염제라는 존재예요.
이 사람을 염제라고도 하고 혹은 치우라고도 불리는데, 이 치우라는 존재가 어느 계통인가? 흔히 동이계통이라는 설도 있고, 동이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면 동남 방향의 묘족계통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치우 혹은 치우천왕이라는 존재를 자신들의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지역은 동쪽과 남쪽에서 다 얘기를 하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 그래서 황제가 치우와 전쟁에 승리해서 황하유역이 드디어 패권을 장악했다. 이것은 일종의 신화적인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가? 결국 역사와 문명의 헤게모니를 황하유역이 장악했다라는 실존의 역사를 약간 신화적으로 거꾸로 소급해서 신화적으로 해석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우가 동이계통의 그런 신화적 존재다라는 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동이를 한참 후대에 가게 되면 한반도나 일본 계통 지역의 동이의 시조도 치우천왕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레드 데블 치우천왕을 상징처럼 삼았는데, 이 치우천왕은 춘추전국 시대에는 사실은 동이계통의 신으로서 전쟁의 신으로 많이 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때의 청동기 무기나 이런 데 보면 그 무기의 표면에 치우천왕상을 문양을 많이 새기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고 전쟁의 신을 이 무기에 새겨서 전쟁에서 용맹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의 신에게 기복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 점에서 치우는 매우 용맹하고 그런 전쟁의 신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황하유역에서는 황제의 패배한 신으로 그려졌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후진타오 정부 이후에 수많은 지역의 소수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여러 가지 분열을 막기 위해서 화해사회 구현, 즉 통합사회를 구현하자는 국가의 여망에 따라서 수많은 소수민족도 결국 중국의 통합된 하나의 역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치우이자 염제라고 불렸던 이 염제를 지금은 다 중국의 동등한 황제 못지않은 시조의 반열에까지 올려서 숭배의 대상으로 해서 오늘날 하남성 등봉현 쪽에 가게 되면 황제와 염제를 거대한 산처럼 깎아서 그 신상 같은 두상을 만들고 중국 민족의 바로 시조이자 계보로 다민족 계통의 상징인 염제, 한족 계통의 황제를 함께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춘추전국 시대란 말은 역사가들이 바로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의 이 시대를 가리켜 통합하여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춘추 시대의 상한선, 즉 시작됐던 것은 주나라의 평왕 때, 주나라의 유왕이 기원전 771년경 저 서북 지역의 이민족 계통의 견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나라 왕이었던 평왕이 지금의 서안 근처인 호경에서 수도를 옮겨 동쪽으로, 지금의 낙양 근처인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후대 역사가들은 주나라를 그 호경이 있던 시대를 서주시대, 그리고 낙양 쪽으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의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역사가들은 서주동주시대라는 표현도 있지만, 후대 역사가들은 이 시대 즈음에 노나라에 전해지는 역사책이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노나라의 춘추라는 역사책을 따와서 인용해서 춘추시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봄과 가을의 시대, 상당히 낭만적이라는 표현이라는 느낌도 들죠. 그러다가 기원전 453년경 중원을 대표했던 강력한 패자국가였던 진나라에서, 진시황제 진나라가 아니라 삼진 지역의 진눈공의 그 진나라가 기원전 453년경 그 안에 대북급들이 반란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진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엄청난 큰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세 개 나라로 분열돼서 갈라지는 상징적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은 이제 춘추 시대적인 종법 질서도 이제 무너져 가고 완전히 힘의 논리로 약육강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열국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다라고 해서 훗날 그 기원전 453년 이후부터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 이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춘추전국 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두 개의 시대로 다시 나눌 수가 있고, 이 두 시대는 엄밀히
엄밀히 말하면 큰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모색되는 550여 년에 걸친 점진적이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상징적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원전 221년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춘추전국 시대는 끝나고 중국이 처음으로 하나의 국가, 제국 질서, 그것을 통치하는 황제 지배 체제로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역사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삼국지 그러면 소설 삼국지 연의를 오늘날은 넓은 의미에서 그냥 삼국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소설 삼국지의 머릿말에는 나관중이 바로 정사 삼국지, 즉 3세기 후반에 진수가 편찬한 정사 삼국지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역사소설 삼국지 연의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수의 정사 삼국지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바로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에 대해서 역사를 서술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위나라가 30권 분량으로 편찬되었습니다. 그리고 손권의 오나라는 20권의 분량으로 할애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총나라에 대해서는 15권의 분량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우선 양적으로 보면 진수가 편찬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 같습니까? 양적으로 보면 조조의 위나라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사의 기본 구성인 기전체 양식에서 황제들의 역사, 황제들에서 기록한 것을 본기편이라 그러는데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역사 중에 황제의 역사인 본기편은 어디에 서술했을까요? 오로지 위나라에만 4권의 분량을 할애해서 조조와 조조의 아들들을 이어서 본기편, 즉 황제들의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기타 손권이나 유비는 다 열전편에 그냥 서술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정사 삼국지는 분명하게 역사의 정통성을 조조의 위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최후의 승자가 된 것도 비록 조조의 위나라는 아니지만 위나라의 권신이었던 사마이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사마시아에서, 즉 위나라 계보에서 개통해서 천하를 통일하게 되면서 서진 왕조를 열게 됐던 거죠. 조조를 중심으로, 위나라를 중심으로 써있던 이 정사가 1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원말 명초 시기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쓸 때에는 철저히 유비와 촉한을 주인공으로 하고 유비와 촉한을 역사의 정통성으로 해서 소설은 그려지게 된 거죠.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1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역사관이 무엇을 정통으로 볼까 하는 역사관이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송나라 때 와서 북송과 남송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설이라는 장르가 보편화되고 또 서민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저작거리에서 수많은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 이야기들이 각색되고 과장되고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가미가 되는 과정에서 바로 삼국지 소설의 모태가 이미 송대와 원대에 걸쳐서 수많은 화본으로, 즉 이야기꾼들의 판본으로 계속 각색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히 송대 성리학, 송대의 신유학과 주자학적인 세계관에서 한나라 황실의 계통인 유시성을 갖고 있는 유비가 정통성의 역사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조조는 권력을 찬탈하고 천자를 옆에 끼고 왕조를,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역적과도 같은 그런 간웅의 빌런의 존재로 점점 역사관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원말명처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필명입니다만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그 수많은 이야기꾼들의 판본, 그리고 연극무대에서 공연되는 삼국지 이야기들의 많은 판본들을 수렴하고 지나치게 허구와 과장은 빼고, 그리고 분명 나관중에 대단한 필력과 스토리텔링이 가미가 되면서 무려 500여 명의 수많은 인물들이 망라되는 대하 역사소설 삼국지 연의가 완성되게 됐던 것이죠.
왕권 혹은 군주권의 상징적 인증이 되는 것. 인증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만 결국 도장 인자잖아요. 도장이다. 바로 공적 행정의 결제를 할 때 바로 군주가 혹은 최고 책임자가 이 결제를 하겠다라고 찍는 그 행정 명칭의 상징적이자 그 결정권자가 찍는 마크, 이게 바로 도장이자 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고대 인장이라고 하는 도장의 형식이 만들어진 것은 아마도 전국시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관료제도가 발전하게 되고 관료들이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또 문서 행정이 발전하게 되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이런 거를 처리하는 관료가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 책임자로서 이 문서를 확인하고 이것을 시행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이 문서를 담당하고 있는 목간이나 주간을 담고 있는 목검에, 이런 거를 검이라 그러는데요. 검 안에다가 목간, 주간이나 행정문서를 보관하고 이것을 전달할 때 혹시 문서의 내용이 기밀이 누출되거나 내용이 변조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문서, 즉 목간, 주간이 담고 있는 문서를 뚜껑을 덮고 목검으로 이거를 봉인한 다음에 여기에 물에 갠 진흙으로 그 부분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이 마르고 나면은 이 진흙을 뜯지 않고는 이 안의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검에 진흙을 갠 다음에 이 물에 개어 있는 말랑말랑한 진흙에다가 이 문서를 책임지고 보내는 사람 혹은 문서를 책임지고 받는 사람들 등이 거기다가 진흙에다가 인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봉리라고 하는데요. 봉검에 진흙으로 찍은 인장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늘날 전국시대 후반에서 진나라, 진시황제의 진나라 때 행정문서에 진흙에다 찍었던 봉리들이 다수 고고발굴을 통해 발견되면서 진나라의 행정관료들의 직함, 직인들의 명칭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뭘 말하느냐? 누층적인 관료제도 중에 최상층부의 장관급의 행정직을 맡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최고의 통치자인 군주나 황제도 바로 그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바로 인장과 도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상서로운 도장의 소재 가운데 가장 상서롭고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것이 고대 중국의 옥기입니다. 동아시아인들은 옥기를 사랑했고 사실은 황금보다도 그 옥이 영원 불멸을 상징했는데 드디어 가장 값비싸고 좋은 전남옥이라는 그 옥에다가 진시황제 때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옥새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음 왕조에도 왕조와 나라를 이어서 즉 전국이라는 거죠. 나라와 from state to state 식으로 전국 옥새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국지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후한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동탁의 난이 일어나는 극도의 혼란 시기에 한나라 황실의 옥새가 유실돼서 흩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원소가 발견해서 또 그 동생인 원술 등이 바로 원씨가 이 옥새를 발견하고 바로 황제의 권력의 야망을 가졌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옥새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시황제의 그 옥새는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 않고 아마도 당말 송대를 거치는 그 시기쯤에 이 옥새는 사라졌다라는 것이 하나의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